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쭝91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재생 목록입니다. 자, 화장품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닌데 몇몇 분들이 이제 화장품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메일도 몇 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에 대해서 좀 문의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뭐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그거와 별개로 한번 뭐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잡아. 일단 기본적인 목차는 첫 번째 화장품 창업 개론, 자, 두 번째 화장품 기획, 세 번째 화장품 만들기, 자, 네 번째 판매처 구축, 자, 다섯 번째 화장품 마케팅, 자, 여섯 번째 화장품 수출, 자, 일곱 번째 화장품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뭐 중간중간 하다가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질문이나 뭐 상황이 있을 때는 뭐 좀 더 뭐 목차를 약간 바꿔본다거나 좀 순서를 바꾼다거나 혹은 뭐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첫 번째 순서 화장품 창업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쇼핑몰도 창업 개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품 창업 개론도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화장품 하면 우리 같은 제가 뭐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반적인 자영업 레벨,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자영업 레벨의 정의는 뭐냐면 연매출이 몇억 혹은 많으면 뭐 1, 20억 정도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적으면 월 매출이 3천, 뭐 많으면 월 매출이 뭐 한 2억 정도의 그 정도의 레벨, 그 정도의 레벨을 저는 일반적인 자영업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자영업 레벨에서 화장품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꽤 계세요. 화장품 창업은 사실 돈이 얼마 들지 않아요. 네. 화장품 창업 자체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별개의 문제인 거고 화장품을 만들고 창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을 창업한다, 화장품 브랜드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큰 회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제가 예전에 통계를 찾아봤을 때 8,000개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통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000개가 있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는 글쎄요 한 3, 40개 정도 될까요? 그럼 나머지 뭐 그거를 그냥 폭넓게 100개라고 잡는다고 해도 7,900개 정도의 브랜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인 거죠. 그 브랜드들이 다 그런 중소업체들, 뭐 그런 브랜드들의 그 회사의 브랜드들이고 그 브랜드들이 매출이 거의 안 나오는 회사도 있고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이 뭐라 그럴까요? 바운더리가 굉장히 좀 넓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2011년에 화장품 창업을 해서 2015년 12월에 그 회사를 이제 엑시트 하면서 이제 화장품 업계를 떠났는데요. 2011년, 2012년만 해도 화장품 쪽으로 창업이 굉장히 좀 유망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야, 화장품 창업은 뭔가 다 규모가 큰 회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창업 자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뭐 어떤 브랜딩을 구축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인터넷 마케팅을 하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이게 2013년, 2014년부터 여기저기서 다 화장품이 막 다 뭐 중국 수출이 대박이다, 뭐 화장품 업계가 주식이 폭등한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화장품 업계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 가면 갈수록 점점 창업자 수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겠죠? 지금의 화장품 시장은 굉장한 레드오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레드오션이 아닌 곳이 어디 있냐,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만 그 레드오션도 좀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품은 그 레드오션 중에서도 굉장한 레드오션이에요. 굉장히 현재로서는 좀 엄청나게 치열하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뭐 그냥 화장품을 준비하시는 분이 보기보다는 쇼핑몰 설명을 했는데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품을 창업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꼭 봐야 되는 게 화장품 그렇죠. 업계에 진입하기 전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지금의 화장품 업계는 완전 레드 오브 레드 오션입니다. 예, 그거를 꼭 감안하시고 화장품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야 되고 저와 동업했던 분은 지금도 화장품 업계에 계시고 제가 예전에 같이 동업했던 분도 지금 화장품 업계에 계시고 제 지인들이 지금 화장품 업계에 꽤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 팀들이 지금 화장품 업계에 있어요. 쏠쏠하게. 예,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물론 예전에도 쉽지 않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매년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야 작년부터 낫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거의 없긴 해요. 매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매출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화장품 업계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신생 브랜드가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니까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수분 크림, 재생 크림, 여드름, 로션, 토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완전 획기적인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카테고리 내에서 브랜드는 계속 늘어나니까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화장품 업계 상태를 먼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화장품 업계 일단 장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화장품 업계의 장점은 저자본으로 굉장히 고매출이 가능합니다. 예. 패션 카테고리에선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 의류라던가 액세서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게 물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들이 넉살이 너무나 좋아서 제조 화장품 의류나 그런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빌려갈게요 해가지고 촬영을 너무나 멋지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주문이 폭주하면 저자본으로 고매출이 가능할 텐데 그런 시스템은 제가 생각하기로 현재로서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모델이나 이런 촬영료도 만만치 않고 가게 그런 업장에 가서 한 개 빌려갈 거에 있는데 거기에 흔쾌히 빌려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패션 카테고리는 재고의 보유량 자체가 매출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듯이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비례적인 구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정비례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재고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이 비례적인 구조를 가지는 데 많아요. 이 화장품은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브랜드 하나에서 제품 하나만을 만들었을 때도 그 제품이 정말 빵 터지면 그 제품을 만들고 런칭하는데 예를 들어서 2-3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매출은 몇십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산업 구조가 화장품입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이진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가능한 겁니다. 근데 패션 카테고리에서 그게 가능하냐? 그럼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화장품은 저자본으로 굉장히 고매출이 가능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창업할 때 자금이 총 창업 자금이 1억 6천이었는데 첫 해 매출이 한 16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네요. 굉장히 고매출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제품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 그 궤도라는 게 사람마다 물론 판단 기준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궤도에 올랐을 때 그 제품에 대한 매출이 급락하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이클을 유지해 줍니다. 물론 계속 오르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르다가 어느 정도 정체하다가 어느 정도 하락해도 이게 매출 하락이 50% 100%씩 급락하지 않아요. 5% 하락, 10% 하락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이 꽤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를 우리가 런칭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렸다. 그러면 그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시쳇말로 이 제품으로 한 2-3년은 먹고 살 수 있어. 이 정도의 사이클을 가져요. 화장품에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류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의류에서도 스테디셀러가 있을 거예요. 유니클로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스테디셀러들은 있을 텐데
뭐 굉장히 트렌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성들의 유행은 잘 모릅니다만 테니스 주름 치마가 유행이면 그게 1년, 2년 잘 안 가잖아요. 한 시즌 유행하고 다음 시즌 바뀐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화장품은 2년, 3년 동안 좀 꾸준히 팔려요. 심지어 오래 가는 경우는 5년, 뭐 7년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지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008년에 런칭했으니까 지금 거의 9년 됐죠? 9년째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이클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 어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교환 환불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낮아요. 예, 이건 뭐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수입 브랜드도 해보고 수입 브랜드 제가 2개, 3개 수입해보고 저희 자체 브랜드 만들어보고 했는데 거의 교환 환불률이 1%도 안 됩니다. 예, 의류는 평균적으로 FW 시즌 같은 경우는 20%, 25%까지 올라가요. 아무래도 단가가 높으니까 뭐 이런 자켓, 뭐 코트, 뭐 이런 것들은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환불이 많은데 SS 시즌, 그러니까 반팔 이런 거는 교환 환불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한 12%에서 한 18%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품은 교환 환불률이 1%가 안 돼요. 예,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화장품은 개봉을 하면 환불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가 좀 인식하고 있어요. 본인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만 좀 클레임을 거는 그런 경우들이 어느 정도 이 시장 전반에 좀 깔려있는 기본적인 그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막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클레임을 거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클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만 잘한다면 교환 환불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참 힘든 게 뭐냐면 뭐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환불을 해줘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재판매하면 되니까. 문제는 교환 환불에 따른 업무량이 꽤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의류 쇼핑몰 운영할 때 한창 잘 나갈 때는 하루에 발송량이 뭐 500개씩 나왔는데 20%가 교환 환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00개씩 반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100개씩. 그럼 그 100개를 다 뜯어야 돼요. 다 뜯고 다 100개의 제품을 검수하고 문제 없는지 재판매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오염된 곳은 없는지 다시 그걸 또 개서 다시 재포장하고 다시 이 어떤 그 뭐 인건비죠. 그것도 그런 노력, 수고가 상당합니다. 그 박스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교환 환불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하루에 200~300개 정도씩 발송했는데 하루에 반송 오는 게 뭐 한 2~3개? 뭐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예, 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 교환 환불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나. 물론 이제 홈쇼핑에 진출한 업체는 좀 다를 거예요. 저희는 홈쇼핑 안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면 홈쇼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홈쇼핑에 대해서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홈쇼핑의 교환 환불률 좀 다를 텐데 기본적인 이 교환 환불이 좀 낮다. 그 다음에 화장품 업계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예상 외로 터졌을 경우에 상상 이상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잭팟, 대박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패션 카테고리나 뭐 요식업 카테고리에서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일단 요식업은 뭐 자리의 개수가 있고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10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1000만 원 매출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라면 트럭은 잽판 되죠. 물론 라면 트럭도 잽판을 냈죠. 라면 트럭 잽판 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의 한계는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매출이 뭐 몇 억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은 제가 뭐 회사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국내에서는. 국내 매출은 정말로 막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터져서 중국에서 매출이 막 2천억 이렇게 나온 회사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업장의 매출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연매출, 월도 아니고 연매출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중국 매출은 1000억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이런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뭐 갑자기 어떤 제품이 뭐 어떻게 붐이 일어서 그게 어떤 시대의 유행을 탔는지 방송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몇백억 단위로 확 뛰었다가 물론 사이클이 짧아서 죽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카테고리의 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 물론 요즘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장점은 원가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예. 화장품은 원가 비중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원가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용물, 하나는 케이스, 하나는 그 포장 박스입니다. 단상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로 원가를 나눌 수 있는데
단상자가 없는 제품도 물론 있죠. 더 저가인 제품들 단상자가 없는데 단상자를 좋은 걸로 만들면 보통 이제 상자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화장품의 단상자가 좀 퀄리티가 좋을 경우 400원에서 500원까지 나와요. 낮으면 한 300원 정도에서 수렴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 저렴한 경우 700원에서 800원, 비싼 경우에는 뭐 3,000원까지도 갑니다. 에어리스 케이스 같은 거 쓰면. 근데 그에 반해서 그 내용물, 즉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몸에 바르는 그 내용물이 대부분 그 케이스와 단상자를 합친 가격보다 싸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을 물장사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콜라나 소주나 이런 것들이 그 내용물이 병값보다 쌀 거예요, 아마. 예, 원가가. 예. 비쌀 수가 없겠죠. 사실 그 뭐 소주 원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원 할까요? 1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코카콜라 전 몇십 원 할 것 같은데요. 예.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와 단상자를 더한 그 금액보다 대체적으로 내용물이 쌉니다. 물론 내용물이 비싼 화장품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가고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원가의 어떤 구조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패션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원가 부담률이 뭐 높으면 거의 반. 예, 그러니까 2만 원에 옷을 팔면 만 원이 원가. 예, 제조를 못 하니까. 제조하는 쪽에서는 뭐 한 30% 혹은 25%. 그러니까 보통 마크업이라고 뭐 에디 잘 알겠지만 마크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솔리드 업무나 타임 업무 같은 것도 마크업이 4배수밖에 안 된대요. 화장품은 10배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예, 심한 경우 20배수 화장품들도 있어요. 물론 흔치는 않습니다만. 근데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 화장품 업계에 어떤 그 뭐 화장품 마크업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보통 뭐 배수 이런 표현 쓰면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 3배수 정도? 3, 4배수 정도? 그러니까 화장품도 사실 그렇게 마진이 좋은 편은 아닌 거죠. 지금은 3, 4배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본인이 잘 기획을 하고 하면 10배수에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패션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10배수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런 식으로 원가 비중이 좀 낮다는 거. 자, 마지막 장점은 국내 화장품 제조 이 공장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색조 쪽은 아직도 좀 유럽 쪽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제가 사실 이제 공장 그러니까 연구나 공장 쪽에 있는 일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초 화장품 라인업들의 국내 화장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으로 만들었을 때 국내 시장에서 승부하기도 나쁘지 않고 수출 시장으로 승부하기도 나쁘지 않은 거죠. 예, 국내 화장품 자체의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 이런 거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더 경쟁력이 괜찮습니다. 뭐 물론 메이드 인 유럽이 뭐 좋겠죠.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뭐 전 세계적인 좀 뭐 어떤 그 선호도.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도 굉장히 좀 괜찮다는 거. 메이드 인 재팬이나 메이드 인 USA보다 제가 볼 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아요. 뭐 어디 뭐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경쟁력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국내 화장품의 어떤 그 제조 퀄리티가 굉장하다. 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자, 화장품 업계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업계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지금 너무나 치열합니다. 예, 새로운 브랜드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뭐 첫 번째 거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건데 조금은 다른 거, 조금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 화장품의 카테고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랬죠.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개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그 외에 어떤 기능을 내세우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허위 과대 광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 크림이라는 말을 대놓고 쓰면 그건 허위 과대 광고가 돼요. 재생이라는 거를 뭐라 그러죠? 임상으로 증명을 해도 아마 재생이란 말을 못 쓸 겁니다. 식약처에서 재생이란 말을 허용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손상 피부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 허위 과대 광고를 피하려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재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손상 피부 개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여드름이란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화장품 업계에서는 여드름이란 말을 못 씁니다. 그건 의약품에서 쓸 수 있고 화장품에서 여드름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뾰루지 이런 말도 아니고
트러블. 트러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rum,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대체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체 포지션들에도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러니까, 재생크림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손상 피부 개선이라는 어떤 재생크림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지는 카테고리별로 다 제품들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 리더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아, 잘 팔리고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장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제품이 나와서 팔리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나를 따라하는 제품이 나옵니다. 디자인을 따라한다던가, 혹은 컨셉을 따라한다던가, 성분을 따라한다던가, 상세 페이지를 따라한다던가,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그 패스트 팔로워들이 굉장히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이 정확한 매출은 경쟁사에서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레벨에서 경쟁자가 안 생겨요. 근데 제품이 예를 들어서 브랜드 혹은 제품이 5천만원, 1억 정도의 어떤 남들이 봤을 때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글도 많고 리뷰도 많고 어떤 키워드 조회수도 꽤 나오고 블로거들도 언급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언급 빈도도 높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브랜드 같다라고 하는 순간 팔로워가 생깁니다. 굉장히 빨리 경쟁자가 생겨요. 그 경쟁자가 나를 따라하는 경쟁자라는 게 화장품에서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장품 업계 단점이 마케팅비가 굉장히 과대하게 들어갑니다.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죠.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원가 비중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마케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매출의 40%까지도 마케팅비가 들어갑니다.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매출의 40%를 마케팅비로 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매출의 40%를 마케팅비를 쓸 수가 없는데 이 화장품은 매출 40%까지도 막 들어가요. 그만큼 마케팅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상태에서 내 것을 조금 더 노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비에 과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마케팅비에 10%, 20%밖에 투자 안 할 건데 이러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비에 과다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화장품은. 그게 단점이고 식약처의 규제 준수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션 카테고리 쪽에서는 사실 법을 거의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패션 카테고리에선 법을 어길 만한 게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길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열심히 예쁜 것들을 가져다가 열심히 예쁘게 촬영해서 팔면 됩니다. 신나게 장사를 하면 돼요. 근데 이 화장품 업계는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타이틀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련 법규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여드름, 아토피, 탈모, 또 뭐가 있죠? 몇 가지 더 하여튼 기능성을 만들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타이틀은 이 미백 개선, 주름 개선, 그 다음 자외선 차단 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쪽으로 뭔가 기능이 있다고 쓰면은 굉장히 그게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식약처분들 입장도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어쨌든 인원은 한정돼 있고 화장품 브랜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몇천 개 다니고 그럼 해당 브랜드에서 제품이 5개만 있다 그래도 그 제품 라인업은 몇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모니터링해서 그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 관련 법을 또 화장품 이 광고 법이 있어요. 화장품 광고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사실 체크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결국에 대부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쟁사에서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객들이 신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어떤 신고로 이루어지는데 그 규제가 굉장히 좀 약간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똑같은 멘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걸리지 않는데 나는 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에 잡혀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쟤는 어기는데 왜 나만 잡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모든 차들을 다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장품의 이 식약처에 관련 어떤 화장품 광고 법을 준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 부분이 약간 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고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준수하기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좀 적발되는 경우가 되게 작다. 왜냐면 명확한 잣대로 한다기보다 이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보건소, 구청 위생과, 그 다음에 식약처 이렇게 세 군데서 같이 하고, 누가 또 경찰에 막 신고할 때는 경찰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이 화장품 허위 가대 광고 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 입장에서는 허위 가대가 아닌데 이제 관련 기관에서는 허위 가대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품 업계의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업계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성공과 실패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성공했을 경우가 당연히 좋은 거고, 문제는 이제 실패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빠르게 손절을 해서 이걸 빨리 매몰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왜냐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렇잖아요. 주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격 매수, 그러니까 물타기라 그러죠. 샀는데 떨어지니까 물타기 해가지고 하다가 점점 더 떨어져서 완전 다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런칭을 했는데 빠르게 결과가 나오면 이건 아니구나. 그럼 빠르게 매몰해서 빠르게 접으면 시간의 어떤 손실, 금액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를 뭐 다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혹은 재취업을 통해서 혹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생각하면 되는데, 이 화장품 사업의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이 수익과 손실의 구간이 애매하게 타면서 뭔가 이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참 접기도 애매하고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가 나올 때가 좀 종종 있어요. 화장품 업계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원가 비중은 낮고 마케팅 비용은 과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매출이 나오려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매출이 나왔는데 그 매출은 마케팅 비용과 어떤 고정비,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포함하니까 큰 수익은 아니야. 근데 적자는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애매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라인업을 늘려볼까? 화장품 라인업을 늘리는데, 물론 뭐 저렴하게 늘리면 뭐 1,000만 원 정도 안에서도 늘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뭐 제대로 된 제품과 뭐 MOQ가 3,000개, 5,000개 단위로 늘리면 뭐 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까지도 갈 때가 있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서 또 추가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또 지출하다 보면 매출이 늘죠. 근데 그 매출도 또 되게 뭔가 애매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수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뭔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 이런 식으로 화장품 사업은 약간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럼 이걸 접냐 안 접냐 판단 근거가 좀 애매해지죠. 그런 부분들이 화장품 업계의 리스크고, 아예 망하면 저는 뭐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만, 그건 뭐 많이 얘기했죠. 경쟁이 치열하다고. 저는 오히려 아예 안 되는 게 더 빠르게,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빠르게 슈브를 볼 수 있는 게 전 더 낫다고 보거든요. 화장품 업계의 리스크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의외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장품 창업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다음 시간은 화장품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에디군 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다시 런칭할 계획은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뭐 아직 뭐 명확하게 확정하진 않았는데, 뭐 저는 지금 좀 화장품 말고 다른 아이템 쪽을 좀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오픈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한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잘하는 게, 주님이 잘하는 게 의류랑 화장품이니까. 그렇죠. 뭐 건강기능식품도 조금 알긴 아는데, 것을 하여튼 뭐 레드오션가 하지 말라,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죠. 좋으니까 하라. 인터넷 쇼핑몰 사실 스토리에서도 제가 인터넷 쇼핑몰 어떤 뭐 강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그다음 컨설팅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하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요식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뭐 어디 취업하겠다는 것, 모든 거 하는 거는 말릴 수 없는데, 저는 아까 뭐 저희가 지금 새로운 콘텐츠로 에디의 취업 특강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에디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현 업계의 상태 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면 그 취업하려는 업계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어떤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설명해 드린 거는 인터넷 쇼핑몰이 실제로 어떤 거기 때문에 환상도 갖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암울해하지도 말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도 말고, 어쨌든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정답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와 제가 경험자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취합해서 판단을 내려라 라는 어떤 이 어드바이스의 개념이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을 생각하고 있던 분들, 혹은 지금 화장품 또 하는 분들, 뭐 어떤 화장품을 혹은 관심 있었던 분들께 화장품 업계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거를 판단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건 보는 분들의 몫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